예, 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이영곤입니다. 2017년 6월 8일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글로벌 에셋 이야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배가 부르긴 한데 왠지 껄끄러운 시그널이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분석실 전영민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용지표의 예상치 하회와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의 센티멘털 저하 요인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구분 없이 상승세를 이어나갔는데요.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와 영국 총선 등 정치 및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주 발표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물가 상승률 둔화가 예상돼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모멘텀 역시 다소간의 휴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해 강도 높은 베팅을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주요 기업의 반기 배당이 시작되고 있으며 또 최근 선진국 금리의 하향 안정 등을 감안해서 글로벌 고배당 지수 및 하이힐드 등의 하이 인컴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에도 이제 당분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대체 투자 분석 자료입니다. 금리가 금값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이고요. 금 가격에 대한 전망, 분석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 투자 담당하는 김은길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금 가격이 1290달러를 돌파했고 이 가격은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9일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입니다. 최근에 금 가격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변수는 여러 변수 중에서도 그 미국 시장 금리, 미국채 수익률인데 금년 들어가지고 이 상관계수는 그 마이너스 0.7에 해당하고 있고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 대선 이후에 가장 낮은 레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금 가격을 설명하는데 이 시장 금리라고 하는 단일 변수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이 매우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간단한 회귀 모델을 만들어 보면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즉 금 가격은 시장 금리 대비 뭐 이런 식의 그 1차 회귀식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향후의 시장을 분석해 전망해 본다면은 현재 시장 금리가 2.1%인데 만약에 금리가 1.9%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금 가격은 1,300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을 해서 2.3%까지 간다면 1,250달러로 하락하고 더 상승한다면은 금 가격은 더 하락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좀 그 선형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뭐 다만 이런 관계는 이제 단기적으로만 적용되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금년 3분기 이후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 상승 추세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금리가 상승을 해도 금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분간은 1200에서 1300달러 밴드를 벗어나기 힘들고 대략 4분기 정도 이후에 상승 전환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젯밤 그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어젯밤 하루 동안에 약 한 5% 이상 하락을 해서 현재 그 WTI 가격이 45.7달러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펙 정례 회동이 있었던 5월 25일 이후에 10% 하락을 한 가격이고 하락의 원인은 뭐 이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미국입니다. 미국의 증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 증산이 계속되면서 이런 공급 우위 시장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미국도 이 45달러 이하 가격대에서는 미국의 증산 역시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는 추가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점이고 계속해서 당분간은 45에서 55달러 밴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국 시장 분석입니다. 6월달 노이즈는 중국에서 올 수도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분석실 백승혜입니다. 저희는 이번 6월 중국 금융시장과 자산가격 변동성이 국내 시장에 단기 노이즈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나 강력한 통화 긴축을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2013년 상반기 중국 금융규제 후폭풍 사례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분기까지 중국 금융시장 노이즈를 예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중국 정부의 유동성 긴축 스탠스 전환, 그리고 유동성 공급 루트인 은행과 부동산 규제에 돌입했고, 또 두 번째 은행권 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MPA가 6월에 이어 9월에도 2차 평가에 돌입한다는 점, 따라서 일부 은행권의 운용자금 회수와 자산 매도가 계속될 수 있고 6월 자금 수요와 겹치면서 단기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기 시중금리 상승과 장단기 금리 역전, 두 번째 수급 부담이 높은 중소형주와 재고 부담이 높은 상품 선물 가격 변동성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행 금융 긴축이 최소 가을까지 지속되고 현재 15%를 상회하는 은행 자산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의 11% 수준까지 둔화되는 이런 소기의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서 11월부터 중대한 변곡점을 통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본 시장 분석입니다. 글로벌 이슈이고요. 지난주에 니케이 지수가 2만 선 회복했는데 어떤 함의가 있는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해외 주식 담당 권장입니다. 2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2만을 넘어섰었는데요. 또 약간 저 러시아 게이트, 뭐 유럽 이제 문제 등이 좀 이제 나오면서 다시 좀 2만을 하회한 상태입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IT 버블, 2000년대 초반 IT 버블, 그리고 아비노믹스 2차 이후에 이제 한참 상승을 할 때 2만 한번 넘은 적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2000년대 들어서 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경으로서는 산업 기업 설비 투자가 4월에 이제 4.5%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약간 우려를 자아냈었는데 완전히 반등을 했고, 일본 실질 GDP 연율 환산 같은 경우에는 4월에 1분기에 2.2%가 나왔는데 이게 5분기 연속 상승이거든요. 2005년도 이후로 페이스가 계속 이제 플러스 된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대내 악재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만 하회하면 좀 역시 안 좋은 거 아닌가. 비싸지고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주요 선진 시장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토픽스 이제 일부 상장 종목 전체 보면은 아직 PER 뭐 14배 그래서 이제 2018년에 13배 정도로 뭐 다른 선진 시장은 뭐 미국이나 이제 영국, 유럽 전체 비해 가지고 여전히 낮은 편이고 기업 어닝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CY로 봤을 때 작년보다 확연히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 2015년도에 지금 EPS가 이제 900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20-30% 정도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는데 2015년도 주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비해서 이제 나아지면 나았지 이제 나빠질 건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ETF 수급 면에 있어서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이제 ETF를 사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연간 6조 엔으로 확 늘렸던 8월 이후에 보면은 달러랑 니케이 지수랑 이제 좀 이게 괴리가 생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환율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금리 인상 나오고 있는데 미국, 일본 이제 금리 차를 많이 보거든요, 환율에서. 근데 요게 이제 항상 일치를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장기 금리에 대한 이제 컨트롤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는 것은 그렇게 나쁜 신호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본 증시에 있어서 저는 부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뭐 14년도 이제 상승한 거는 이제 소비세 인상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4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전년도 대비 플러스 0.3%. 뭐 목표는 2%인데 요거 이제 한참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는 거. 그리고 뭐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등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올 연말까지 좀 길게 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진중공업과 한미글로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진중공업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자재 주가 상승폭은 조선주를 상회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문입니다. 새벽에도 미포조선이 에발탱커를 LOI 가져간다는 뉴스가 또 나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선박 수주가 요즘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그 5월 누적으로 보면은 그 한중일 선박의 수주를 보게 되면 한국이
작년보다 이렇게 늘었고,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서도 현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월별 2010년부터 월별로 보시더라도 이게 한국인데 한국의 수주량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중국이랑 일본하고는 그냥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조선업은 한국만 성장을 하고 중국, 일본은 작살나고 있다,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 조선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에 기자재를 공급을 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조선업은 한 번 움직이면은 보통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 퍼센트를 올라가죠.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다른 업종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거의 1000% 올라가는 이 시기에 기자재 업체였던 태웅, 현진소재는 사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 태웅은 코스닥 1등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인데, 여전히 현재 조선주 상승에 비해서 기자재 업체들의 상승폭은 낮은 상황이에요. 좀 올랐다 하지만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조선업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있을 때 빨리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미글로벌입니다. 삼성 쪽 투자와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가 된다라는 부분 내용 들어 있는데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담당 최상욱입니다. 한미 글로벌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 1,150억짜리 조그만 종목인데, 이제 건설 관리라고 하는 그 C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한미 글로벌을 투자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는 그 첫 번째가 그 한미 글로벌의 실적에서 그 국내를 중심으로 한 본사 실적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결 법인의 실적이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미국의 그 여러 인프라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연결법인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연평균 뭐 80에서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연결에서는 뭐 이제 20억 미만, 10억 정도 내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거의 40억 이상의 그 연결 실적, 50억 가까운 연결 실적이 좀 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추가로 그 한미글로벌이 어닝이 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그 삼성그룹이 저희가 이제 그 뭐 반도체나 OLED를 제조하는 공장을 그 패브리케이션을 약자로 팹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룹에서 부르는데, 이 OLED 팹이랑 그 뭐 반도체 팹이 평택이나 시안 쪽에도 또 증설이 되고, 그 시안 팹이나 이미 평택 팹에 대해서 이미 한미글로벌이 CM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앞으로 증설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쪽 본사 실적도 좀 더 전망했던 것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그 뭐 수주 관련 비용을 조금 인식하면서 이제 제가 봤던 것보다 좀 덜 나왔는데, 연간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분석입니다. 유통과 통신 서비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종 먼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부터 아이코스까지라는 제목이고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 먼저 듣고 유통업종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은 지금이 요금 인하를 걱정할 상황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제 그 매스컴에서 그 기본료 관련돼서 실제로 노이즈가 상당했기 때문에 코멘트를 작성을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기획자문위가 있고 미래부가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사실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저희가 느끼기엔 상당히 낮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어쨌든 이분들이 대통령이 전반적인 권한을 안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미래부 자체도 미래부는 당연히 이해도가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통신사 편들어주기 쪽으로 자꾸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 오해가 증폭되면서 감정 싸움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저도 통신연구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래부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요금 인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 명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좋은 대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기본료 폐지에 계속 집착할 필요가 없는 계속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계속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통신사들이 내놓은 요금에 대한 전반적인 당연히 영향은 있다고 계속적으로 저희 수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맞는다 가정해도 이익 성장을 할 거라는 게 저희 근본적인 하우스 뷰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야 된다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본료 자체가 왜 계속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저께 또 오늘 아침 뉴스에 도배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래부 자체가 통신사의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쪽은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미방위에서 해결해서 기본료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이화대출 국면에서 기본료 폐지를 말도 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미래부의 권한의 밖의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노이즈가 향후에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는 게, 지금 11,000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지만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오늘부터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실제로 이 11,000원이 이제 저희 LTE 가입자에 있느냐에 대한 여부예요. 근데 이분들 자체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통신사의 그 요금제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보면 매출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고, 이게 원가 산정으로 총해서 발생되는 어떻게 보면 요금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분들은 원가가 있는데 거기에 애드되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실제로 보면 매출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보면 실제로 발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없는 얘기인데 자꾸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2G, 3G에 대한 우선 적용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는 더 몰상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분들 자체가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판단했을 때 이거 자체를 추진하는 게 맞죠. 하지만 문제는 2G, 3G에 대한, 그러니까 11,000원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동하고 노인들이에요. 근데 이 아동하고 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강남 애들도 이거 많이 씁니다. 통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이 요금제를 왜 깎아주는 후폭풍에 맞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저소득층 요금 인하와 데이터 요금 인하라면 심플해요. 전 국민이 좋아할 게 결국은 데이터 요금 인하인 거고, 그 다음에 명분 자체는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이나 가장 명분이 센 건데, 실제로 지금 방향을 못 찾고 계신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쪽으로 결국 그 정책이 회귀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기본료 폐지 11,000원 요금 인하 자체는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이해도 부족해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유통업종 돌아가서요. 유통업종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부터 아이코스까지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통단장 박종다입니다. 새 정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코스 같은 또 새로운 실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이제 그런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저임금이나 정규직 전환이나 복합 쇼핑몰 휴일이나 아이코스의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까지 표로에서 다 실어놨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그 정책들이 다 가시화될 경우에 이익의 마이너스 6% 정도, 롯데쇼핑은 좀 크죠. 신세계나 현대는 마이너스 5%, 그리고 BGF 리테일은 아이코스까지 다 포함해서 한 4%. 여긴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그 효과가 좀 반감되는 감이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또 MS를 좀 뺏기게 되니까 마이너스 8% 정도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이런 정책 이슈가 사실은 크게 유통업체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편의점 쪽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편의점들의 점포별 점당 매출이 역신장하고 있는 게 지금 한 4개월째 역신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점당 매출하고 이제 편의점의 점포 증가가 같이 플러스로 갈 때는 이제 상당히 호황인 거고요. 이게 점당 매출이 이제 떨어지는 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공급이 많을 때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경기의 편의점 경기는 이제 둔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급과 수요의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 이제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13년도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올라왔다가 그리고 담배값 인상 때문에 상당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점포수하고 점당 매출이 같이 상승하는 구간인 거죠. 그게 이제 작년까지였는데 올해 이렇게 쭉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점당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4개월째 역신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계속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점포를 많이 증가한 것들이 기존 점포들의 수익을 떨어뜨리고 최저임금 인상까지 가미가 된다면 편의점 업체들의 실적은 상당히 올해 연말 정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실적이 좀 별로다. 2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 그래프를 말씀을 드리는데 수출의 증가가 그리고 설비 투자 증가로 이미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죠. 그리고 그게 제조 취업자 수의 반등으로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백화점이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소매 판매는 올라왔습니다. 이제 백화점이 좀 늦은 감이 있죠. 올라오게 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상대 모멘텀을 봐야 됩니다. 내수는 어차피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주 대비해서 이제 상대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내수 업체들의 좀 쉬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수가 있고 최근에 이게 반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이격도를 좀 많이 좁히는 그런 구간이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업체들의 횡적,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하고요. 한두 종목이 아니라 두세 개, 서너 개 종목으로 그리고 종적으로 리레이팅 가능한 그런 종목을 찾아볼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마트나 신세계, 롯데쇼핑도 한 30만 원 초중반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홈쇼핑 업체들 뭐 다 무난한 그런 돌아가면서 주가의 모멘텀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픽은 이마트하고 신세계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추가적인 발표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6월 8일 리서치 모닝 미팅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